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왕관은 제가 작년에 받은 바가 없어서 전달해 드릴 수가 없고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삽이라도 털어서 하나 만들었을 텐데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제1회 K-워터 학술대상을 이제 학술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돼서 이 수상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상을 수상하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축하를 받았고 되게 영광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이 이제 없지 않았는데 오늘부로 이것들을 다 김주은 교수님을 포함해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넘길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K-워터 학술 대상을 수상하신 김주은 교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교육과 연구에 이제 진력하신 분입니다. 오늘 K-워터 학술상을 받으신 다른 분들 포함해서 오늘 수상자들로 인해서 이 K-워터 상의 권위가 더 한층 높아진 것 같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제 기쁜 마음이 들고 오늘 심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K-워터 학술상은 이 한눈 팔지 않고 편이 좀 거치지만 이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으로 계속 남을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연하실 K-워터 학술 대상을 받으신 김주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은 교수님 앞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물학술 대상을 수상하신 김주은 교수께서는 Optim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수자원 관리의 선진화라는 부분으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하셔. 파일이 바뀌었나? 예. 저기 누구 좀 진행하시는 파일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파일이 준비는 돼 있는데 혹시 바뀌신 거죠, 약간? 파일은 PDF를 보냈었는데. 예, 그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좀 바꿨습니다. 예. 예, 아마 약간의 이렇게 영상 같은 게 좀 있으신 게 아닌가 해야 됩니다. 저기 넘기시는 동안 말씀 일단 먼저 자료 좀. 예, 오늘 상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달라 하구나 시간도 40분이나 할애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뭘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상이 물학술 대상이니까 수자원 관리의 선진화라는 그런 토픽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1부, 2부로 나눠서 2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 고려대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한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그 이제 2부의 시작이고 이어서 그동안 제가 살면서 쭉 느꼈던 것들 저는 굉장히 저보고 별명이 저 범생이었으니까요. 그냥 범생이처럼 살았으니까 누가 말하면 그대로 다 믿고 언론에서 방송되면 다 100% 믿었는데 한 나이 60 넘어가면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몇 가지 제가 화두를 던질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에 1부는 제가 30년 동안 아니면 박사과정 때부터 최적화를 했으니까 한 35년 거의 최적화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최적화를 우리 수자원 분야에 적용을 시켰지만요. 그리고 이제 근래 와서 인공지능이 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가 되면서 이 최적화라는 제가 그동안 쭉 연구했던 최적화라는 그 분야가 인공지능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관계를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적용 사례를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 좀 늦게 깨달은 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사실 뭐 학문적인 거 이론을 얘기하고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보여드릴 마음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젊은 물 학술인상을 받는 세 분이 또 저에 이어서 강연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 세 분들이 훨씬 저보다 잘 오늘 보여주실 거라고 봐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적화라는 것이 처음에 기본이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독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는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어떻게 최적화를 시키고 이 작전을 최적화해서 어떻게 하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까라는 최적화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Operations Research라고 부르게 됩니다. OR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최적화 기법이라는 학문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Mathematical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형계획법, 그다음 비선형계획법, 동적계획법 이래서 수학식에 근거한 최적화 기법을 1970년대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울 때 최적화하려고 그러면 극대극소값을 구하려면 미분을 했지 않습니까? 미분하고 이것이 뭐 극대냐 극소냐 하기 위해서 미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수학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것이 최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70년대까지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 이 함수가 여러분들 미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미분 조건에서 연속 함수여야 되죠.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공학 문제 적용시키다 보면 사실 연속성을 가진 함수로만 공학 문제가 주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공학 문제를 함수로 표현을 한다? 함수로 다 표현하기도 힘들 뿐더러 표현해도 그 함수가 엄청 복잡한 난리니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분하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최적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프로블럼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총합은 다 공통점이 스토캐스틱이죠. 그래서 수학을 딱 풀어서 정확한 답을 찝어내는 것이 아니고 스토캐스틱적으로 해서 많은 반복 계산에 의해서 그런대로 꽤 괜찮은 값을 쉽게 찾아내는 것이 이 메타휴리스틱 방법이죠. 특히 네 번째 적은 하모니 서치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해서 발표한 방법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제 첫째 박사 제자 지금은 가천대 김종우 교수 가천대 교수로 하고 있는데 뭐 토목과도 아닙니다. 에너지 IT학과 뭐 교수로 이렇게 있는데 최적화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또 성과대에서 지휘자 할 정도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와서 하모니 서치라는 것을 만들었고 우리가 2001년도에 논문집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20년이 넘었죠. 지금 와서 보면 구글 스칼라 사이테이션이 한 6,700 몇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사이테이션이 한 100개만 돼도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그 첫째 박사 제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뛰어난 제자들이 많다고 그 중에 한 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이후로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가지 있고요. 저희 하모니 서치가 한 세계 탑5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한 100개도 넘고 그것도 하이브리드 버전, 뭐 임프루브 버전에서 몇백 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뭐 제가 이걸 다 안 읽어도 여러분들 뭔지 압니다. 근데 이제 그 적용 분야가 밑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데 특히 우리 수장 관련에 적용시킬 때는 이제 변수들 그런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자료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한 6가지가 있죠. 대체로 자동화를 할 수 있다. 뭐 자가 학습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요한다. 그다음에 그 질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딱 보통 생각에 굉장한 수학적 지식이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거 하는 것 같다. 라든가 아니면 근래 하여간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최적화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한 이 중에 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 셋째,
다섯째 정도는 인공지능하고 최적화 기법하고 이제 같은데, 그중에 요새 AI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우리 최적화에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머신러닝에는 이 머신이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최적화를 하면 그래도 최적화의 그 로직은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머신러닝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해서 인풋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뽑아내는데, 우리 최적화에서는 대체로 그 과정이 투명합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뭐 예측하는 기능을 보여주죠. 근데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처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하고 머신러닝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머신러닝에서 왜 최적화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 넣어서 아웃풋 뽑아내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제 보면 중간에 이 함수로서 매핑 함수가 들어가서 그 과정을 쫙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인풋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되죠. 그래서 그 매핑 함수를 이렇게 풀어서 매핑 함수의 근사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연관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 현재로서는 어떤 머신러닝 방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간단한 최적화 기법이 쓰이죠. 그래서 기껏 거기서 복잡하게 쓰인다는 것이 뭐 스티피시드 디센트 정도 되고, 아까 제가 소개드린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할 정도까지는 아직 그 머신러닝에서 최적화에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더 복잡한 뭐 머신러닝 방법으로 가면 갈수록 그 최적화가 중요하게 되죠. 물론 그 최적화 기법 너무 하이 클래스로 쓰면 오히려 머신러닝이 학습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맞춰서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몇 가지 예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적용 사례는 딱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스페인에 있는 발레르마 관망이라고 전 세계적인 상수도 관망 최적화하는 교수들이 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경쟁해보자, 누구 최적화 기법이 제일 센가, 그래가지고 경쟁을 했던 유명한 관망입니다. 관망의 개수는 454개죠. 454개인데 이 각각의 관망이 10개의 광경 중에 어느 광경을 선택하면 최적화가 될 거냐죠. 뭐 그렇게 큰 문제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관망 개수가 10개니까 10개 중에 보니까 10의 454승이라는 정말 우주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관망 하나에도 최적화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최적화라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통적인 수학적인 해석으로는 뭐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표는 많은 학자들이 쭉 이런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한정 계산 시간을 주고 좋은 최적화를 내자, 이런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딱 여기에 제한을 주죠, 여기. 그래서 45,400번의 펑크셔널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딱 계산하는 거는 45,400번의 제한을 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누가 제일 최저 경비로 이걸 설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붙었죠. 그래가지고 쭉 보면 연도수는 아니고 좋은 순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좋은 순이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쭉 경쟁해서 줄여왔죠. 최적화라고 만드는 것보다 점점 엄청 많이 줄죠. 반 정도 줄일 정도니까. 왜 그 이유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은 최적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해가지고는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걸 줄이면 줄일수록 정말 효율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 밑에 4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줄여 나가는 과정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 연구실에 전상훈 박사라고 저기 앉아 있는데, 카피캣 하모니 서치 해가지고
구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우리가 구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 최적화 적용량은 뭐 무수하게 많지만 그 최적화 기법의 효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적용 사례를 한 두 가지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상수도 관망이고 하나는 우수 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밑에 그림의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CNN이라는 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요새 딥러닝 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그 방법만 쓰는 것보다는 이 관파일을 탐지하는 방법이 한 6가지가 이제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이에서는 6가지 선택했죠. 각각 개별의 탐지 방법의 취약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걸 앙상블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연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그 파라메타의 조합의 개수를 6개로 본다면 6x6 히트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6x6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CNN으로 적용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면 6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라메타에 따라서 6개 조합을 하면 6x6 히트맵이 되고 여기 관파일 발생 정상관 관파일이 생기지 않으면 백색이고 제로로 놓고 흑색이고 1로 한다면 이와 같이 되죠. 그럼 요 최종 요거 나온 거를 그리고 3가지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요거는 모자이크 쪽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CNN에서 이제 요거를 패턴을 읽어서 CNN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면 저희가 2가지 딱 성능 지표 탐지율, 오경비율. 탐지율은 높을수록 좋고 오경비율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아까 케이스 방법을 했을 때 이 모자이크 방법, 레이아웃 방법이 이 탐지율이 제일 높다. 물론 오탐지율은 뭐 작지만 1% 탐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탐지율로 보면 이게 제로라 좋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방법이 좋아 보인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관거, 관망 침수 예측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CNN 방법을 적용하면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를 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LSTM이라고 Long Short Term Memory 방법을 쓰면 우리가 시계를 해석하는 데 쓰기 좋은 모형이죠. 그래서 2가지를 결합하면 시공간 모두를 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요 안에 글자가 작으니까 뒤로 넘기면 요 안에 있는 요 글자 같은 거는 이제 요 그 노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 과정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고 그다음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적용시켜 보면 그냥 CNN만 적용한 그런 케이스보다 이렇게 했더니 더 실제 데이터에 더 잘 맞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두 강호 사상 케이스에 대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고려대에서 한 건 아니고 중앙대 전창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중앙대 전창현 교수님이 하는 거가 재밌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 PPT를 좀 빌려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이 국토교통부 소속 고속도로나 국도에 CCTV가 굉장히 많고 서울시에도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CCTV를 보면은 빗방울이 막 CCTV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우 강도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CCTV를 보면 이제 로우 데이터가 되고 거기서 요 레인지 스틱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 강우 빗방울의 그 확률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빗방울 크기 분포 추정을 통한 강우량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화면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외하면 빗방울만 이렇게 남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이 빗방울의 입경 크기라든가 요 모양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분석을 일일이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보통 30분의 1초인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하면은
그죠? 그래서 더 길게 노출시키면 빗방울이 길게 찍힐 것이고 짧은 셔터 스피드로 하면 빗방울을 탁탁 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노출 속도가 짧기 때문에 어둡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서 그것도 고려해 줘야 되고 고려해 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야간 시간대라서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CCTV에서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한 거고 또 음향과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우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음향이죠. 그래서 요 지금 여기서 될려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를 클릭하면 시간당 10mm가 왔을 때 이제 소리가 사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쫙 하고 오고 시간당 20mm면 소리가 크고 30mm면 굉장히 비 오는 소리가 크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더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창현 교수님이 발표할 때 하나 아이디어 낸 거 저걸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거기서 소리를 녹음하면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배를 해서 진동을 위해서도 해서 맞춰보면은 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애큐리시가 87%면 좋고 그다음에 이 false alarm ratio도 뭐 13%밖에 안 되고 해서 꽤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분석을 위해서 이 추정을 하면 꽤 좋은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적용시키면 결국 우리가 요새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이미 오래됐죠. 스마트 시티인데 스마트 시티에 이제 적용 가능한 CCTV 영상 활용한 그런 연구 진행을 하고 이런 활용 매뉴얼 및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재밌는 연구들이 우리 수자원 분야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발굴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과연 우리 수자원 분야에서 얼마나 포션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상하수도는 뭐 스마트 시티에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2부에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저한테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저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근데 도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 마다되는 우리 형은 도사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려운 마음에 왜 나는 도사진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는데 뭐 저희 세대 때는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살지 넉넉하지 않아서 마다들만 도사진, 돌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섭섭한 마음은 그래도 이런 멋진 사진도 사진관에서 찍었더라고요. 이 당시에 1960년대에 저 정도 복장에 저 운동화 보세요. 고무신이 아니고. 그리고 사진관에서 찍을 정도면 꽤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제 기획에도 몇 번을 이렇게 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사진도 남겨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중학교 시절에 또 아버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기성회비라고 매달 내는 게 있는데 이제 기성회비를 못 내면 학교 가면 너 집에 가 그러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그런 기억도 나고 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서울에서 시험 봐서 들어간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또 1차 떨어져가지고 2차로 영등포고등학교를 여기 우리 경기고등학교 나온 분도 계시지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많이 놀았죠. 많이 놀다 보니까 또 재수까지 해가지고 고려대를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안동 때문에 낚시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요. 여기 사진 중에 이 친구가 최광수인데 그 그룹 노래 부르는 그룹 라이너스의 연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라이너스. 거기에 리드 보컬리스트 최광수입니다. 최광수. 지금은 얘네 집에 놀러 가면은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굉장히 높은 데 계셔가지고 잘 안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얘 혼자 사는데 같이 가면은
그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그 재밌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죠. 이렇게 낚시 다니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또 놀았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가야죠. 대학교 때 많이 놀면 군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그때 이제 철이 좀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유교 훈련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쉬운 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뜻을 갖고 이미 유학을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학년을 열심히 다녀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표를 딱 떼보니까 학점이 2.1 얼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그래도 3점 얼마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어떤 참 어여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유학 가기 전에 결혼을 했죠. 이 사진은 제 기억에 약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처음에 버지니아 텍이라는 데 가서 그때 여기 캐스케이드 파크라고 놀러 갔는데 폭포가 있었는데 그때 요 중에 요게 전데 여기 요 사람이 또 우연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려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이 사진도 재밌는 사진인데 그 첫 학기에 공부하던 사진인데 집에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책상이 되게 작죠. 책상하고 의자는 그 당시에 유학 가가지고 저기 가비지 디스포절인데 가면은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버리고 간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그 주워다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주워다 공부하는 사진이고 현대 엔지니어링 다닐 때 저기 연수 받을 때 받은 현대 유니폼도 있네요. 고대 달력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3년 3월에 고려대 교수로 와서 이제 30년이니까 정확히 10년 해서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끊어보면 초기 때 30대 말이니까 얼마 이게 요게 꽃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날 기념으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젊었어요. 머리숱 보세요, 머리숱. 이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99년대 버지니아 텍에 연구년 처음 갔었고 그다음에 2000년에 그 첫 박사 제자가 이제 박사를 받고 200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 발표했었죠.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윤장 교수님도 계시네요. 여기요. 그 칠레 산티아고에서 했던 이피션트라는 학술대. 그러니까 이제 학술대에도 열심히 여기저기 따라 다녀보고 그래서 현인환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최승일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녔고요. 또 그 당시에 한 10년 동안 유네스코 IHP 한국 대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8년인가 몽골에서 저 뒤에 있는 상이 징기스칸 상인데 그 징기스칸 광장 앞에서 여기 3명은 남한, 여기 2명 북한 대표가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열리니까 몽골 중국에서 열리니까 북한에서 오더라고요. 북한 대표들하고 그때는 이 IHP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마다 장기 자랑을 시켰어요. 저녁 먹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국 장기 자랑 하려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 아시죠? 영남대 이순탁 교수님, 지용기 교수님. 여기 저 그래서 같이 아마 아리랑을 불렀던 거 기억나는데 그런 활동도 하고 많은 국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가면은 유네스코 IHP 회의하는 회의장에서 사진을 찍었죠. 우리 그 제 선배 K워터 선배 여기 김태형 교수 있죠. 그래서 같이 갔었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같이 갔었네요. 그래서 이제 후기 10년은 전원주택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전에 저는 가평에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저희 집 마당에서 이 앞산을 본 겁니다. 멋있죠? 보통의 전원주택하고 달리 완전히 산 속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속에 있는 거기서 10년을
주말마다 가서 여기서 지내는 그거를 이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마지막 10년 중에. 그래서 하모니 서치 알고리즘에 관련한 국제 학술대회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1회 2회는 서울에서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중국, 터키 뭐 여러 군데서 하다가 금년 2월에 고려대에서 다시 7회째까지 맞춰서 이 학술대회를 계속 잘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또 여기저기 키노트 스피치 하러 이렇게 많이 다녔었고 그다음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2016년에 하이드로 인포매틱스 컨퍼런스 송도 컨벤시아에서 LOC 위원장으로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전원주택과 함께 많은 국제 활동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쭉 보여드린 건 뭐 물론 재밌으라고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 60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 범생이었는데 뭔가 자꾸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다니고 중학교 때도 뭐 학교 가면 집에 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용산고등학교 떨어져 가지고 경기, 서울, 경북, 용산인데 그때는 경기, 서울도 아니고 용산고등학교 떨어져 2차로 고등학교 갔고 재수했고 대학교 올라올 때 그다음에 뭐 놀다가 학사경고 받아가지고 군대도 가고 공부 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3, 4학년 때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했고 교수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수도 지금 보여드린 대로 좀 말기 와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상도 여기저기서 받고 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뭐든지 좀 늦었어요. 뭘 하면 항상 늦어. 뭘 빨리 캐치해가지고 뭘 하질 못해요. 항상 뒤따라가서 늦게 하다가 마지막에 좀 잘하고. 근데 이제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머리를 깨치면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화두를 던질 건데 제가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이상한데라는 의미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세계 다른 나라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기후변화 여기 저보다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잘하신 분들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를 해서 논문 발표를 막 해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맵인데 이게 지금 엄청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라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공룡기 주라식. 뭐 백악기 넘어가자 하니까 요거 하나가 여기 눈금 하나가 뭐 100만 년 이렇습니다. 여기 눈금 하나가 1이 100만 년. 밀리언스 오브 이어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이 100만 년이니까 이거 온도 변화가 이제 추정한 건데 여기 보면 물론 CO2하고 기온은 그 당시에 뭐 재질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신뢰성 문제는 있으나 기온만 보면 CO2는 요거고 기온만 보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걸 보지만 사실은 요걸 좀 이제 포커스 맞춰서 보면 조금 오르고 있죠. 그때 가서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르고 있는 중. 그런데 보면 지금 근래 한 30년 동안 많이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린란드 아시죠? 그린란드.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쪽 쭉 올라가면 아이슬란드가 있고 아이슬란드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린란드라고 큰 그 대륙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왜 그린란드겠습니까? 옛날에 풀었다는 거죠. 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린란드. 근데 그게 옛날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림을 이렇게 보면 1000년 AD 1000년부터 1400년 사이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온도가. 그린란드의 온도가. 물론 그 높다는 게 뭐 10도 높은 게 아닙니다. 1도, 2도 높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이킹족들이 살 때 바이킹족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만 있은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린란드 바이킹이 거기서 살 수 있었다. 근데 보면 또 우리 르네상스 혁명이 나고 산업혁명이 되던
1600년, 1700년 보면 그 온도가 또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술에 관심 있는 분 보면 유럽의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도심지에 사람들이 막 광장 같은 데 와서 스케이트 타는 그림 본 기억 나세요? 그 당시에 추웠어요, 그렇게. 그랬다가 또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간이 지금 우리 20세기, 21세기인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올라간 지금 온도가 그린란드 1400년 때에 그때보다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지금 온도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은 온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온도는 출렁거린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산업 활동을 통해서 20세기 말부터 활발한 산업 활동을 통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겠죠. 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는. 이 그림을 보면 저기에 녹색으로 된 지역이 보면 꽤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구 표면의 3.6%입니다. 이 3.6%에서 전 세계 에너지의 50%를 쓰고 있고 GNP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그런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저기는 온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O2가 자꾸 올라간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 보면 카본 브리프는 전문 저널에서 전문지에서 얘기합니다. 글로벌 CO2 이미션이 최근 10년간 뭐 늘지 않더라, 플랫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CO2도 그렇습니다. CO2가 높으면 농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 자료도 있는데 요새는 또 인터넷 서치하면 잘 그런 자료들이 잘 없어집니다. 이것도 지구 온난화 뭐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수증기가 거의 99%를 차지한다.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그렇죠? 그래서 인류 활동으로 인해서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겠냐? 1% 미만 0. 몇 %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방영되고 그래요. 동영상 보면 KBS나 이런 데서도 보면 북극의 눈물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들이 다 지금 멸종하고 있다. 큰일 났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보여주죠. 근데 결국 보면 꽤 오래전부터 시간 몇십 년 동안 안 줄어요. 잠시 좀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답니다. 북극곰 개체수가.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하여간 이 언론이라는 것이 좀 이제는 안 믿긴다라는 얘기죠. 언론 얘기 가만 들어보면 100% 믿었는데 언론은 왜 저런 것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줄은 것만 얘기하고 이런 늘은 거는 왜 언론에 안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연을 쭉 보면은 1970년대는 글로벌 쿨링을 그 당시에 우리 이쪽에 관심도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쿨링을 한참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몽골이나 이런 데서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몇십만 가축이 얼어 죽었다. 지구에 함량화가 오고 있다. 막 난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그 TV물 인기 있었던 스타트랙 있죠. 스타트랙에 보면 미스터 스팍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젊었을 때 그 동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글로벌 쿨링이 와서 큰일 났다고 막 말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와서는 CO2 증가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990년대에는 글로벌 워밍의 대체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공격을 받아요. 또 이런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죠. 그래서 요새 그걸 연구 프로포절서도 이거 들어가야 연구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쪽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비를 받고 반대하는 학자들은
연구비를 못 받는 건 물론이지만 사실 뭐 몇몇 그 유명한 반대하는 학자들은 사실상 교수 자리까지 이를 정도로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이언스적으로 이슈를 접근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학자들은. 근데 이제 그게 좀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근데 사실 또 기후 변화라는 것이 그동안 쭉 진행된 거 보면 경제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근데 그걸 경제적인 이슈로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많이 사라집니다. 요새 유행하는 자살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그쪽에서 경제적으로는 타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쪽으로만 타치를 해야 그래도 괜찮죠. 좀 전에 말씀 그런 거 그럼 누가 뒤에서 이거를 쫙 시나리오를 조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 그건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료 쪽을 좀 보면 특히 미국에서 유명하죠. Federal Drug Administration과 제약회사의 유착 관계는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다음에 NIH, 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다음에 그 NIH에 27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끝발이 좋은 NIAID, 알러지와 전염병 그런 인펙시스 디지즈에 컨트롤하는데 거기 디렉터가 그 유명한 앤토니 파우치라는 유태인이죠. 그다음에 WHO 이런 데가 다 의심스러운 거죠. 다 보면 이상한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쪽 편이에요. 그러면 우한 연구소에서 코비드-19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보통 의심을 많이 하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 왜 NIH에서는 우한 연구소에 그 많은 연구비를 줬을까? 이거는 기록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이런 연구소가 생화학적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미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한 연구소만 책임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진 찍을 때도 뭐 마스크 썼다 벗었다 그랬는데 좀 의도됐다는 생각이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친구는 우한 연구소 저거 터지기 훨씬 전부터 백신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백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백신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슈가 됐죠. 근데 그 백신이 우리가 알던 백신이 아니라 mRNA 베이스드 백신인 거죠. M자는 메신저죠, 메신저. 메신저 리보핵산이죠. 그러면 치료제는 없었냐? 뭐 치료제라고 근래 나왔는데 치료는 없었냐? 이 초기에 팬데믹 초기에 많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효력이 좋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의학 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중국 의사들이 썼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논문에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써서 냈어요. 근데 그거를 덮어요. 언론에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런 거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고 보여줘야 되죠. 근데 다 덮어요. 근래는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 일종이죠. 그렇지만 구충제지만 노벨상 받은 구충제입니다. 그게 굉장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력이 좋은 약이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매스컴에서 덮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 3차, 어떤 사람은 4차까지도 맞았을 텐데 한 번 맞는데 한 30만 원씩 받으면 맞았을까요? 공짜로 막 맞으려니까 더 맞는 경향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가 있다면 백신 맞을 생각이 있으세요? 치료제가 있는데 왜 백신 맞죠? 백신 맞아도 걸리는데, 그렇죠? 백신 맞아도 걸려요. 그다음에 그 통계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통계 잘 안 밝히는데 외국 통계를 보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더 잘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 대변은 백신 맞으면 코로나 덜 걸리고 걸려도 덜 아프다. 중증이 덜하다. 근데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면은 우리는 통계를 믿잖아요. 공학자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렸고 통계 보니까 걸린 중에도 더 심하게 앓더라. 왜 백신을 맞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백신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니까 제가 10분 내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하려고 그러면 mRNA 베이스 백신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이 되고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일반 전통적인 백신 방법이고 mRNA 베이스 유전자 변형시킨 걸 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하게 이거 설명 드릴 시간은 없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게 스파이크 프로테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죠. 요 코로나에 여기 톡톡 튀어나온 왕관처럼 요것도 일종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에요. 근데 이 mRNA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양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면역계가 그걸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다음에 코로나 균이 왔을 때 알아채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신의 목적인데 문제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잠시 그런 거를 우리 면역계에 기억만 심어주고 없어지면 좋은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몇억 개가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좋은 사람은 며칠 내로 그게 싹 없어지고 면역계에 기억만 남겨놓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은 뭐냐? 그 부작용이 무기력증,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혈전이 생겨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혈전을 유도하면 혈전으로 해서 생기는 병들이 뭐죠? 뇌출혈, 심근증, 무슨 염, 그다음에 복부로 가는 피가 막히면 장폐색 그런 것도 생기죠. 그래서 근래 보면 우리 축구 선수들 막 운동장 운동하다 옛날에는 몇 년에 한 번 쓰러지는데 근래는 몇십 명이 쓰러지죠. 운동하다 농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그냥 쓰러집니다. 그게 다 심근증 이거죠. 그다음에 생리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여자만 해당되는 남자도 문제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백혈병 포함한 각종암. 요 위까지는 코로나 걸리고 다 나도 코로나 증세 오래 가는 증 있죠. 롱 코비드라고 하는 거. 다 낫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증상하고 이 백신 맞은 부작용 증상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백신은 거기에 더하기 각종 암. 이것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왜? 그 전에 우리가 이거 맞은 거가 언제부터냐 생각하면 나오죠. 그래서 각종 보험회사에서 통계 정확히 나옵니다. 5년 생존율 암 관련 5년 지나면은 5년 생존에서 암 낫다고 하죠. 그 암 낫다고 5년 지나서 선언 받은 사람들이 다시 암 걸리는 경우가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겁드리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에 100명 중에 한 분이 그런다 그러면 겁나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 보여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사망자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올 봄에 부고 엄청 많이 받았죠. 다 노안이죠. 실제 노안 아닌 경우 많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 출생률이 금년부터 출생률이 확 줄었어요. 출생률이 15%, 어떤 나라는 25%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출생률이 줄고.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애 안 가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한때는 코로나 초기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집에만 있어가지고 갑자기 임신 많이 한다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근데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장애자, 미국에서 장애자 숫자가 급격히 늡니다. 언제부터? 백신 맞은 이후부터 장애자 숫자가 늘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경제는 나쁜데 일할 사람은 없다? 애들이 치매 걸려요. 그전에 잘 없던 일이에요. 애들이 치매 걸려요. 그리고 노인들이 백혈병 걸려요. 그것도 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백신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애들 사망률이 칠드런 에이지가 사망률이 급격히 7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다 안 보여주고 해도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백신 내러티브라고 하죠. 백신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보통 내러티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특히 우리가 알아주는 하버드 같은 데서 얘기하죠. 잽이란 건 백신 주사 찌르는 거예요. 코비드 걸리는 것보다 사실 코비드보다 백신이 더 무서운 거다.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언론들은 그러면 왜 이걸 여태까지 속이고 있냐? 이거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 달 됐나요? 브라질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룰라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을 저지르고 금전 세탁해가지고 형무소에 7년형 받고 들어가 있었죠. 근데 거기 대법관이 풀어줬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 나오게 해줬죠. 그랬더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몇백만 명이 모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해요. 선거 있었다고 뭐 문제 있었다 요 정도만 하지 얘기 안 해주죠. 언론은 왜 이렇게 이쪽 편을 들까? 근데 그 언론이라는 게 보면은 CNN 뭐 유명한 거 다 있죠 여기. 이 신문은 이거는 이제 영상 보여주는 거. 신문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LA 타임즈 돌아가면서 다 어느 쪽 편이더라 이거죠. 이걸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언론도 못 믿겠다 요새 하는 거 보고.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방송국들에서 다 동시에 앵커가 나와가지고 이걸 정확히 말합니다. This is extremely dangerous to our democracy 뭐 이러면서 말하는 억양까지 단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방송국에서 앵커들이 똑같이 말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뭔가를 사주받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요거를 딱 구글에서 쳐보면 그 동영상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요새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트위터가 구글도 그렇지만 트위터가 문제가 많죠. 조금 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올리면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 계정도 삭제해요. 현직 대통령도 잘랐죠. 트럼프 계정도 잘랐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 관련 조절을 많이 했는데 트위터를 요새 이 아저씨가 사가지고 언론을 많이 복귀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장사꾼이나 워낙 장사꾼이라 정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뭔가 이 배후 세력은 왜 그러는 걸까? 이 달러, 특히 화폐 패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부터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문제가 되면 대통령도 다 암살 당할 수 있습니다. 링컨, 케네디 다 이 화폐 패권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왜 그래? 세계 단일 정부.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The Great Reset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CDB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쪽으로 앞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로 센트럴 뱅크에 등록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각각의 재산이 얼마인지 다 손바닥에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제 계좌 동결시켜. 그러면 돈도 못 쓸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같이 뜰까? 글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치들이 암호화폐 자잘구레하게 막 나오는 암호화폐를 가만 놔두겠냐? 이거 할 건데 이거 가만 놔두겠냐는 거죠. 요새 난리 났죠. CTX 뭐 암호화폐 그 거래소가 요새 문 닫고 난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최적화 기법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은 보니까 AI에서도 기본이 되고 최적화 기법은 뭐 경영대 뭐 어느 분야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걔네들이 이런 용어도 만들었어요. 그 더 그레이트 리셋 외치는 세력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안 따라갈 수 없죠.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신데, 제가 몇 년 전에 고려대 공대 학장을 하면서 좀 교과목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저항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총장님도 계시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맞을 준비가 돼 있나? 예를 들어 우리 머신러닝, 최적화,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정도 기본 교육을 학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겠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요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그래서 원래는 사람 몇 명 모이면 뭐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거짓을 만든다, 뭐 이런 용어를 쓰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기 세 분의 젊은 물 학술 인상을 받는 세 분을 제가 호랑이에 비유하느라고 이걸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은 물론이고 사실 우리 수자원의 미래는 이 젊은 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도 그렇고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인데 좀 젊어진 학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학회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예. 다시 한번 문학술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신 김준우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젊은 문학술 인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발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심 식사를 요공원에서 하고 바로 이어서 1시 10분부터 2부 또 그 발제 및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그 세 분께서는 조금 시간을 좀 압축해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안경 분야의 이윤호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윤호 교수님께서는 상하수도 신규 물질 오염물질 이슈와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세 분 다 2022회 문학술 대상 수상이 상당히 유력하신 분들이니까 그때 좀 길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조금 주제를 소개해 주시는 좀 그런 시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열심히 해라는 격려, 채찍질로 알고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년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을 왔는데 그동안 그 함께 열심히 연구한 저희 학생과 연구원이 아니었으면 또 오늘 상을 있었기에 이런 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뒤늦게 본인 커리어를 시작하느라 오늘 같이 못 왔는데 와이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마 시간이 상당히 10분 이하로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상하수도 수질 수처리 분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는 연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연구 분야 키워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먹는 물 화학, 그다음에 신종 미량 오염 물질 거동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런 고도 수처리 기술 이쪽 분야고요. 네, 현대 사회 화학 물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이 수계나 먹는 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또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보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농도로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워낙 또 미량으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타겟이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모니터링할지 기술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는 화학 그런 오염 물질이고 생물학적인 오염 물질도 있습니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세균 중에서 보면은 특히 보건 측면에서 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세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세균이 내성을 가지는 기작이 이 유전자에 코딩이 되어 있는데 세균들은 이런 유전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성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내성 유전자도 새로운 생물학적인 오염 물질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도시 물순환, 뭐 하수 처리나 정수 소독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지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상을 받게 된 연구 주제가 이런 소독 공정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평가하고 또 그 처리 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도시 물순환에서 보면은 이러한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 물질의 주요 소스가 하수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방류수, 수계, 그다음 먹는 물에서 이러한 새로운 오염 물질들을 잘 모니터링해야 되고 또 관리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 이 키포인트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좀 최근에 좀 관심을 두는 거는 방류수를 조금 더 강화 처리해서 이 수생태계도 보호를 하고 먹는 물 수질도 조금 더 개선해 보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측면에서 두 가지 기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화학적인 분석인데 이 질량 분석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화학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또 화학 구조에 따라서 그 구조가 부서지는 패턴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은 저희가 뭐 타겟하는 물질도 분석할 수가 있고 미지의 물질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생물학적 분석인데요. 특히 이제 모든 생명체의 그 기본이 되는 세포에 이런 화학 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해서 수질 분석, 이런 오염 물질을 검출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보면은 질량 분석 쪽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저희 수질 분야에서는 이런 세포를 활용한 바이오 에세이가 조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 두 가지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화학적인 오염 물질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은 이게 저희가 뭐 하수 처리장 방류수나 수계 여러 군데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검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트포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이게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워낙 그 복용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수계에도 검출이 되고요. 뭐 검출이 된다고 해서 위해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농도 측면에서는 이런 물질이 있고 또 검출된 농도로 위해성 평가를 해보면은 또 이런 물질들이 이슈가 됩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세포 기반 바이오 에세이를 활용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 이런 수계 물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런 화학 오염 물질이 존재하는지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처리 옵션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수 방류수를 현 수준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내 대표적인 하수 처리장 공정도인데 하나는 이 하수 방류수 소독을 조금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자외선 UV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UV 조사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존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오존 처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분말 활성탄을 이 인 제거 공정 여기에다가 같이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는 새로운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유전자가 이 세균들 간에 서로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오염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처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DNA를 어떻게 보면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 UV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 산화제와 DNA가 어떻게 반응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그 결과로 여기에 코딩이 돼 있는 그런 항생제 내성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라질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분자 수준에서는 이런 산화제, 소독제와 DNA, ATGC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반응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이 전체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는 이펙트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런 부분은 좀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는 이펙트를 측정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이제 이 유전자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qPCR이라는 분자 생물학적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또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기법 간의 상호 관계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오염 물질이 어떻게 처리될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유전자라는 게 결국 ATGC 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DNA 시퀀스를 잘 읽으면은 요 소독제와 이 ATGC 간의 반응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전체 유전자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독 공정에서 유전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 소독 공정에서 이런 새로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지 그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기 세균 유전자에도 적용이 되지만 바이러스 제거 효율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먹는 물 수계 수질 관리에서 이런 미량 혹은 또 신규 오염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크게 질량 분석, 화학적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오 에세이 기반 생물학적 분석 기술, 이 두 개가 향후에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 방류수 강화 처리로 수생태계 상수원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깨끗하게 처리된 물을 물 재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안전 분야입니다. 세종대학교 권현환 교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저 연합회 학술 부회장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여러 가지 심포지움들을 하는데 그때 오늘 수상하신 젊은 세 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시공간적 상세화를 통한 수자원 정보 생산 고도화 및 활용 방향에서 특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권현환입니다. 저도 이제 1, 3말 한 1분 정도 간단히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교수인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저희 학생들 그리고 주변에 여기 총장님들 계시고 저희 선후배들, 저희 김태형 교수님, 김동인 교수님 다 저희 동료 선후배관인데요. 하여튼 제가 한 1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 와이프도 와 있는데요. 하여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젊은 과학자라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이 속인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솔직히 결혼 속아서 했느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약간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 나이를 들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김지훈 교수님 말씀에 비하면 저는 이제 중기에 접어드는 이제 교수 같은데요. 과연 옛날 지금 계시는 교수님들만큼 사회적인 기여를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진 못한 것 같거든요. 논문 한두 편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하고, 또 다른 10년들은 와이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목이 좀 긴데요. 저는 수문 통계학과 수문 기상학을 주로 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자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하면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진 자료들을 제 목적에 쓰는데 굉장히 이제 난해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방법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최근에는 좀 더 실무에 가까운 연구들, 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던 일들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렇고요. 시간이 허락되는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의 시계열들이 굉장히 많은 시공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메소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GCM에 해당하는 그런 스케일도 있고요. 각각의 또 공간적인 스케일은 시간적인 스케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자료들은 그런 시간적인 종속성과 공간적인 족속성 그리고 서로 간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우리의 목적에 쓰려면 뭔가 가공과 그런 시공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는 이제 수문 통계학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일들이 주로 뭐냐면 과거 자료를 잘 재현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과거 자료를 재현하는 부분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이라든지 극치값, 뭐 시계열 재현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설계 값들, 디자인 밸류가 되겠죠. 이런 값들에 대해서 복잡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특정 값보다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양의 자료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전문가들이시고 여기 보시는 그 우리 숫자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베리어블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베리어블들은 시간적, 공간적 규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그런 우리가 주어진 건 강우량과 유출량 보통 이런 자료들인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학적 변량들을 다 저희가 추론을 또는 추출을 또는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연구들이 여기 다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수문학 시간에 첫 시간에 가리키는 어떤 자료와 어떤 모형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든 시뮬레이션을 프렉티션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히 보시면 강우에 대한 관측에 대한 에러부터 시작해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결과물에 묻어나오게 되고 그 결과물을 해석하는 부분에 굉장히 얼선턴티가 안 묻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추론하고 줄이고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제 주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스케일이라고 하는 것, 뭐 GCM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문학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상 쪽에서 해오던 그런 GCM이라든지 RCM을 받아서 저희 수문학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들은 루틴하게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뭔가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의 하나 연구들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저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우리 데이터들은 대부분 점 데이터고 모형 데이터들은 대부분 그리드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공간적인 다운스케일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 데이터를 GCM이라고 하는 RCM 또는 뉴메리컬 모델이 됐던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격자로 우리가 원하는 격자 스케일로 모든 정보들을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기법들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 기상청의 그 시밉 6의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했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증발산이라는 거 펜맨몬티스 이퀘이션과 진행을 하는데 또 기후변화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또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뭐 간단한 온도 자료로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해서 여기 보시는 그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는 잘 맞지만 그걸 먼슬리 또는 애뉴얼로 썸을 하면 크게는 우리나라 200mm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런 미래의 유출량 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런 세 가지의 스케일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서 했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실제 유출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였을까라는 걸 한번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멀티스케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저한테 3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하는 연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프랙티컬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계시는 강신욱 박사님하고 한 5년 전에 서로 의견을 좀 굉장히 나누면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에 굉장히 가뭄이 심하지만 실제 우리가 물이 얼마나 가용한지에 대한 워터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어베일러비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우리나라 하천의 주요 지점마다 유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준실시간으로 평가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갖고 있고, 그만큼 저희들이 자료들이 충분히 일단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 부분에 총합적인 연구들이 진행될수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적인 부분, 파도 물수지라고 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수지하고, 저희 지금 물순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면적인 물수지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물순환 DNA 전자지도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이버 지도 같은 형태의 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한강, 낙동강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0만 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노드가 그 지배하는 면적은 1스퀘어킬로미터 이내로 굉장히 초상세화된 물량으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모형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R&D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모형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검증을 해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요 연구가 진행하면서 도시 물순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최근에 연구했던 사례에서 봤지만 안양천에 흐르는 물이 거의 하수 처리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넣고 마지막 제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력은 굉장히 짧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매진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 넣어놨고요. 물론 자료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홍수 측면에서의 예측 정확도 개선, 올해 이제 도시 홍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측 정확도 개선 부분들, 여기 레이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저는 메가 가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 이해, 예측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번째에 있는 부분이 제가 하이퍼 레졸루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레졸루션 넘어서 정말 하이퍼한 레졸루션까지 가야 되는, 그게 단순히 수리학에서 유치학하게 사시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고해상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물순환이라는 수문학 쪽에서 하이퍼 레졸루션 쪽의 모델링 부분.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또 반복적으로 가뭄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런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거죠. 홍수일 때 홍수에 주력하다 보니까 가뭄이 발생하고, 가뭄에 주력하다 보면 홍수에 발생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기후변동성, 저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변동성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럭츄에이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준들을 좀 고도화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제가 이제 물안전의 두 번째를 발표하지만 이제 물을 이용하시는 이제 유동훈 교수님 포함해서 이런 상호 가능한 다학적인 연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현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물 이용 분야입니다. 수원대학교 유동훈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유동훈 교수님께서는 물 이용 분야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데이터 정책 지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유도근이라고 합니다. 오늘만은 아마 제가 5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연구나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5분 동안 더 점심 식사를 즐기시는 게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교수님이랑 전부 다 이제 그 시상자 분들의 사실은 면모를 다 받아들고, 사실은 제가 이거 내가 이 생물학적으로만 아주 젊기만 한 제가 이게 상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영광이고, 그냥 이제 젊은 연구자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정도만 이제 그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첫 감사드릴 분은 이제 오늘 대상을 수상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주은 교수님께
상당히 많이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석사 박사를 하면서 한 10년 가량 이제 연구실에 계속 거의 이제 중간에 이제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뭐 다른 영구적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이제 믿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배움을 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수원대에 온 지 한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악한 여러 연구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학원생 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노력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 자리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상 친구기도 하고 이제 제 와이프기도 한데 항상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이렇게 아주 까칠하게 해주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연구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와이프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5분이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오늘 윤재환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또 저희 지도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수자원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이제 상수 관망이나 이제 우수 관망의 최적화라든지 이제 해석 쪽을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천 적수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상수도 분야나 상수도 물 공급의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스마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결국에는 기술적인 고도화도 필요하고 데이터적인 어떤 활용 측면에서의 고도화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얕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주요 결과물이나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그 기술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게 전지전능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이제 젊은 연구자로서 한 이제 3, 4년 전만 해도는 이 페이퍼워크라든지 이제 실제적으로 학술적인 어떤 뭔가 연구를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최근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인프라나 특히 여기 이제 주관을 하고 계시는 K-워터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업무에 좀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생각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스마트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조금은 기존에 지금 이 스마트 인프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수자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좀 개별적인 어떤 ICT 기반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좀 개별적인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이제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 물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물 이용부터 물 순환, 물 공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류가 돼서 결국엔 전체적인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됐을 때 어떤 혜택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어디 가서든 드리는 게 개별적인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연계성 측면에서의 통합 물관리적인 관점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상수도 인프라 기술은 계속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수 관망에 대한 시스템을 뭐 이렇게 블록화해가지고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이렇게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이미 도시화가 됐다든지 이미 많은 발전이 있었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저희 생활에 이제 들어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필요한데 제가 이제 통합 물관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이 그리고 저희 자체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공급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뭐 K-워터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보다는 이 소비자의 물 사용에 대한 어떤 패턴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어떤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녹아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윤주환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어떤 교수님들께서나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지금 물을 쓰고 있는 패턴이라든지 어떤 물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좀 확대해서 진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직 뭐 사실 말씀드린 또 윗분들이 이런 분들을 뵌 적은 잘 없지만 혹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조사에 대한 것이 이 상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수자원 분야에서도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더더욱 ICT 기술이나 개별 기술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계속 이 구멍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자료에 대한 보완들을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국외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인천 적수 사고 나고 나서는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수량 중심에서 이제 수지로 이제 거의 완전 패러다임이 이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도 이제 상수 관망 쪽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자원 분야에서도 더더욱 이제 수질이 이제 강조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질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통합 관리, 물론 수리적인 것들이 되어야만 수량적인 것이 되어야만 이제 수질이 되기 때문에 연계적인 측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디 가면 이제 이런 기술의 지속성, 데이터의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것은 이미 저나 뭐 다른 어떤 유수의 연구자분들께서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걸 위기 관리를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확장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시스템 자체에서도 그냥 상수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물 순환의 관점에서 이제 좀 확장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본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엔 치수부터 해서 방류까지 이런 흐름들을 연계해서 모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데이터의 효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효용은 모델을 넣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저희 효용이라고 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데이터가 근거가 되느냐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매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계속 이제 쳐다봐야만 이런 효용성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할 때 연구자들이 이제 저희 뭐 지도 교수님께서도 많이 하시는 최적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요즘에 지금 스마트 기술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어떤 나중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거꾸로 페이백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과감하게 이제 좀 정책적으로나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면 이제 지금은 전국적으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이 막 일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분명히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좀 특화된 도시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2, 3년 동안 이뤄지고 거기에서 연구되는 것들이 합쳐지면 좀 더 또 2차, 3차에 대한 어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K-워터에 저도 잠깐 한 1년 반 정도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어찌됐든 연구자지만 공공기관과의 어떤 연계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앵커 테넌트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앵커 테넌트는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큰 어떤 상가 건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객들이 유인된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K-워터가 됐던 뭐 수자원 쪽에서의 공공기관이 됐던 이런 쪽들이 그런 이 앵커 테넌트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저희 연구자들도 좀 끌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좀 계속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